세세하게 굳이 다 이해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큰 맥락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권에는 두 개의 문화의 영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그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인도 문화권이고, 그죠? 인도 문화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문화권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강이나 큰 산맥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방이 크게는 이제 도로 치면 8개의 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도를 구분하는 경계가 뭐야? 산맥이에요.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를 구분할 때도 이제, 그죠? 예를 들면 강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뭐냐면 그 영역 안에 또 다른 어떤 문화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국 문화권과 인도 문화권이 이제 구분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티베트의 고원, 티베트 고원과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문화권.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불교라 할지라도 이제 중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다른 불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국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는 인도 불교. 또 우리나라에 오면 뭐예요? 한국 불교. 일본에 가면 일본 불교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종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소죠, 그죠? 그래서 기후라든지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당시의 사회 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각기 나타나는 불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 불교는 이러한 모습, 중국 불교는 이렇고 한국 불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수행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도에서는 베다 문명,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이 됐고, 중국도 이제 황하 문명이라 해서 중국도 이제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은주 문명이 발달하여 이제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활동했던 기원전 4, 5세기경은 중국으로 친다면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이 춘추 전국 결국은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당시에 이제 중국은 노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과 불교가 또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불교가 전래되는 전파되는 이제 경로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탄생지 룬빈이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죠? 여기 간다라 불교 미술이 발달되고 이쪽이 이제 티베트 고원이고 티베트와 이제 근접된 것이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시 이 불교는 이게 육지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간다라 이게 실크로드를 건너서 이제 중국은 당시 한나라 전진 동진 시대 때가 해당되는데 요렇게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 거예요. 당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 시대가 해당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중국의 장안에 이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의 무역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제 불교가 자연스럽게 전래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가 이제 이쪽이에요. 간다라 이쪽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불교가 전파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해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여기가 이제 실로는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불교가 스리랑카, 이쪽이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렇게 해서 불교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크로드죠, 그죠? 이 길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과 동서양을 잇는 하나의 어떤 통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수도가 장안인데 요까지 이제 전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전들이 유입되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승려가 인도로 가게 되고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고 이런 이제 통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해상로입니다. 해상로를 통해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 이 두 가지 크게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불교가 전래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이 이제 후한 명제 임금의 이제 이 감몽구법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이 전해집니다. 후한 시대 때 이제 명제라는 임금이 꿈속에서 이제 금인을 봐요. 그래서 그 금인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 왕이 이제 서역으로 다시 말해서 인도로 사절단을 보내서 그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당시 인도의 스님과 불경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중국 불교는 누구예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삼국시대 때 전부 왕이 불교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 그 근대화되는 가는 이제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이제 프랑스 군대들이 이제 막 그죠 신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카톨릭을 전파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그 신부들이 박해를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예를 들면 천주교인들이 다 몇천 명씩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그와 달리 이 불교는 이렇게 나라에 전해질 때 왕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144쪽에 보시면 42장경이라는 이 이제 경전을 그래서 이제 흰 백마에다가 경전과 불상을 싣고 당시 이제 인도에 승려했던 가슴마등이나 죽법난 이런 이제 스님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최초로 머문 절이 이제 백마사라고 하는 백마사. 그래서 이 백마사라는 이 절이 이제 중국에서는 최초의 이제 사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사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10몇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는 설들이 많은데, 이제 이 후한 명제의 감몽 구법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 이용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노자 화호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이제 노자 화호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당시 서진시대 때, 왕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게 이제 노자가 다시 말해 오랑캐에 들어가서 부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노자가 뭐가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이런 이제 설들이 이제 중국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황제에 의해서, 그죠? 왕에 의해서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초기에 나타난 이제 이 특색이 이제 이 격의 불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격의 불교. 이 격의 불교는 뭐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우리가 이제 반야공사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사상을 노장 사상의 무예 사상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중국 불교 초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념을 중국의 노장 사상의 무예 개념과 이것을 이제 희석시키는 이런 형태의 불교가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경전이 중국 한역화되는, 그죠? 번역이 되는 이게 이제 후한 마력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안세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고, 이 안세고나 이제 이 안세고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태자였어요. 태자였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당시 아비달마 교학이라고 하는 부파불교의 이제 그러한 가르침에 심취를 하고, 그래서 약 이제 20년 정도를 이제 경전 번역에 종사를 했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역경가라고도 하고 또 이제 스님들을 역경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경승.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빨리 불교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뭐요? 자기들의 언어로 경전이 번역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언어인 버모, 산스크리트어를 이것을 뭐예요? 중국의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대월지국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역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낙양에 와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도행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 도행반야경 들어보셨죠? 반야경 중에서도 가장 그죠 올해 최초에 성립된 경전이 바로 도행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범어로 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한자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경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순응엄경이라는 경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루가참이 번역한 경이 결 13부, 27권에 해당되는 경전들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잠시 보시면 이제 중국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라 시대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진나라, 진시 황제, 그죠? 그다음에 한나라가 이제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간호 유비가 출연하는 삼국시대, 위초고 시대가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나라가, 그죠?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하면 우리는 수양제 하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황제가 수양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는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그냥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영계소문에 의해서 이때가 이제 고구려 시대, 고구려가 아주 이제 막 중국까지 진출했던 시대죠. 그래서 영계소문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대파를 하는 이런 이제 수모를 겪은 임금이 바로 이 수나라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이 수나라도 이제 통일 왕조 시대가 되고 수나라에 이어서 나타난 왕조가 이제 당나라죠. 당나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삼국이 통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불교가 가장 이제 일어났던 시대예요. 중국 불교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중국 불교에서 막 그냥 교학에 대한 엄청난 아주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또 선종도 일어나게 되고, 교종, 선종 이런 종파들이 일어나요. 또 이 당나라 시대 때는 뭐요? 우리나라 이제 스님들이 당나라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의상 스님이라든지, 그죠? 또 자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전부 뭐예요? 당나라
때 이제 중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당나라가 이제 문화가 가장 이제 화려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5대 십국 시대가 또 맞이하게 되고, 이때는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10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송왕조가 이제 또 중국을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송왕조가 통일하면서 북송, 남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송대 때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하면 뭐예요? 불교를 국교로 해서, 그죠? 모든 고려의 왕조들이 불교를 숭상하고, 이제 고려 말에 이르러서 이제 불교가 쇠퇴를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송나라 때는 이제 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선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어록들이 또 이때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때도 이제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러니까 당대보다도 송나라는 더 꽃을 피웠던 시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명청, 여기 어디가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원나라는 고려 말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침략을 해서, 그죠?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막 병자호란이다, 정유재란이라 막 이거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게 다 이제 조선에 해당돼요. 이때는 이제 불교가 어떻게 돼요? 쇠퇴를 하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도 이제 불교가 이제 라마교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점점 이렇게 이제 이 위치를 잃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도 뭐 2조 500년, 이 50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선시대가, 그죠? 그때도 이제 불교가 점점 쇠퇴하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불교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불교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불교가 흥했을 때 우리나라도 불교가 흥하고, 중국의 불교가 이제 위태로울 때 우리나라 불교도 위태로우고, 역사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한대 때, 한나라 때, 그죠? 한나라 때, 이 지금 요 이제 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전한과 후한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유교가 국가의 중심이 되게 돼요. 유교가 국가의 중심이 되고, 노자 사상이 이제 도가,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장생술이라든지 신선술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 사상들이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불로장생이라든지 신선방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아주 화려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황제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황제들은 무슨 색깔 옷을 입어요? 금색 옷을 입니다. 금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요? 금으로 이렇게 이제 금불상의 모습으로 하고 있죠. 아까 이제 감몽구복설에서 후한 명제가 뭐요? 금인을 받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에서 이제 이 부처님을 황제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노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상들이 한나라 때 나타났던 이제 시대적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를 잠깐 보면, 이때 이제 주사행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중국 불교로 본다면 최초의 출가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낙양에서 도행반야경을 강의했으나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이 뜻이 통하지 않음을 이제 알고는 260명 중에 반야경 원본을 구해다가 25,000성 반야경, 25,000성 대반야경을 얘기합니다. 600부 반야경이죠, 그죠? 이것의 원본을 얻어서 이제 제자인 불연화도로 하여금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 시대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많은 역경성들이 이제 중국으로 오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담마가라, 지경, 강승해,
이런 이제 인물들이 이제 중국에 역경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는 보면 이제 서역성들이에요. 인도 승려들인데 이제 인도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범패가 또 출현하게 되고, 그죠? 어산 범패의 시초가 바로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서진 시대, 서진 시대에 해당이 되는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가운데 이제 서진 시대의 불교를 잠깐 보면,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보면 그 중국의 역사물들이 케이블에 많이 방송되어 있죠, 그죠? 엄청나게 뭐 당나라 시대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삼국 시대야 원체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근데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위나라가 위초고할 때의 삼국시대예요. 그죠? 위나라가 촉을 멸망하고 당시 이제 사마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은 뒤에 이때 이제 수도가 낙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당나라 때는 장안이 수도였는데 이때는 이제 삼국시대 때는 낙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을 가면 낙양이 보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뭐라 했다? 진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나라를 멸망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 5호 16국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5호 16국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어떠한 불교의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특히 이제 노장학, 특히 장자를 연구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때는 이제 뭐요? 역경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죽법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죽법보. 이 월지인이라는 것은 이제 월지국, 다시 말해서 이제 서역의 출신인데 도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축법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특히 이 축법보는 정법화경, 그죠? 광찬반야경. 정법화경은 이제 법화경의 거의 초본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법연화경, 정법화경 이런 경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축법보가 번역을 하게 돼요. 얼마를 번역하냐면 154부, 309권의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역경성들에 의해서 중국에는 뭐요? 경전들이 한역으로 번역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는 불교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이 정법화경 10권은 법화경의 아주 중요한 연구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또 이렇게 한역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의 무슨 신앙? 관음신앙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는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격의 불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격의 불교.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야의 공사상과 노자의 무의 개념이 서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불교를 뭐 해버리는 중국화 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격의 불교를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또 주창하는 또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크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진부터 동진 시대 때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진 시대를 이제 이 5호 16국 시대라 해서 이 시대 때 이제 또 이제 불교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불도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이 불도징은 구자국의 승려였어요. 인도의 승려였고, 특히 이제 약 한 38년에 걸쳐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펼치는데 아주 힘을 썼다. 특히 이 불도징의 어떤 인물사를 보게 되면 신통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아주 뭐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 신통력을 보여갖고 이렇게 막 그냥
놀라게 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당시 이제 제자가 10,000명에 가까웠었고, 이 불도증이 그 당시 이제 사찰도 800개 가까이, 900개 가까이 되는 사찰들이 있었다. 이제 이 제자 중에 이제 도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불도증, 도안, 이분들은 전부 어느 시대? 동진시대 때 인물들이래요. 자, 이 도안은 우리가 아까 이제 격의 불교라는 것을 이제 그죠? 주장을 썼는데, 특히 누가? 노장을 공부하는 이들이. 불교의 사상과 노장 사상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 도안은 격의 불교를 배척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당시 이제 사상가들이 전부 불교를 그냥,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장 사상과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을 이 도안은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을 일체제법 본성공적이다. 일체 모든 것은 그 성품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이 공의 개념을 이제 주장을 했고, 특히 이 도안 스님은 오실본 삼부력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도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경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말을 중국어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뜻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불교학을 하는 분들이 뭐 하냐면 산스크리트 본과 중국 한역본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서지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경전을 비교해서 이게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한역이 잘못 번역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또 이제 그것을 전공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오실본은 경전을 한으로 번역할 때 한해서 5가지 규정 내에서는 그 원형을 읽더라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사항이고, 삼불력은 뭐냐? 경을 번역할 때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그것을 번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냐면 많은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경전들을 이제 한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번역 경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바로 후진 시대 때의 인물이에요. 바로 구마라집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불교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역성입니다. 그죠? 서역성이고, 이 구마라집은 이제 우리 불교사에서 두 사람을 들어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구마라집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현장 스님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한 경전을 구역경전이라 한다. 무슨 경전? 구역경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경전도 이제 구역경전이 있고 신역경이 있는데, 이제 구마라집은 이제 오래 전에 번역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은 당나라 때 인물입니다.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마라집은 인도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굉장히 번역이 잘 됐다고 해요. 아주 문장도 간결하고 뜻도 명료하고, 그 다음에 오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아주 이제 우리가 역경의 측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특히 후진 시대 때 용이라고 하는 이제 황제인데, 용이 이 구마라집 스님을 국사로 예우하면서 이 스님이 머물도록 절도 지어드려요. 장안대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역경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이 70부, 384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수능엄경 등등 대승경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늘 독송하는
금강경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반야심경은 누가 번역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한 거고,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묘법연화경 있죠? 법화경. 이 법화경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런 많은 경전들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권, 400권 이상의 경전을 번역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인도 그 범어를 중국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특히 여기 보시면 대지도론이라든지 십주비바사론, 성실론, 십이문론, 중론 이제 이런 논소들을 번역하면서 중국의 이제 논이 처음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에 보면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실론이라는 이런 종파를 만드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구마라집이다. 또 이분의 이제 아무래도 큰 어떤 위대한 스님 밑에는 또 위대한 제자가 나와요. 그죠? 지금 보면 전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구마라집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승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승조. 이 승조 스님이 지은 책 중에 조론이라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 조론을 보면 이 조론의 내용 안에는 불교와 노장 사상을 우열을 가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조론을 굉장히 여러 번씩 보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승조는 특히 경률론에 통달했고 유마경, 열반경을 능통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해원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국 불교사에서 해원인 스님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진시대 때 인물이고 여산해원이라고 해요. 여산해원. 이 여산해원 스님은 특히 이제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서 미타 정토신앙을 이렇게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정토신앙. 그래서 이제 백년화사라 이렇게 이제 결사를 만든 거예요. 당시 123명을 모아놓고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업을 닦고, 그죠? 그 다음에 궁극의 왕생 정토에 원을 세웠던.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백년결사라고 해요. 백년결사.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결사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고려 때, 그죠? 보조 스님의, 그죠? 정예결사라든지, 그죠? 또 우리 불교사에서도 많은 결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중국 불교에서 처음에 이제 이 해원 스님의 백년결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결사는 뭐냐면 정토신앙을 처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해원 스님은 정토종의, 중국 정토종의 시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생이라고 하는 이 동진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그죠? 많은 그 중국의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52쪽에 보면 도생이라고 하는 스님은 도노성불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도노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생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경이 또한 이제 역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152쪽에 보면 이제 네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법편, 현장, 해초, 의정 이런 이제 스님들이 나오죠, 그죠? 보면 우리나라 인물도 있고 보면 이제 중국 스님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기행문, 당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을 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법편 스님은 불국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썼고, 현장 스님은 이게 당나라 때, 그죠?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손오공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서유기.
이게 이제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실제로 당나라 장안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실크로드를 타고 그죠? 서역 그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유적을 다 둘러보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기행문을 쓴 것이 바로 대당서역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당서역기는 뭐냐면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뭐 각각의 문화권에 대한 여행을 그죠? 이렇게 취재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뭐예요? 글로. 그래서 부처님 당시 예를 들면 성도제에 갔을 때 그 모습들을 전부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했던 인물이 바로 현장의 대당서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신라에 누가 있었어요? 해초 스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이 왕호 천축국전은 말 그대로 뭐예요? 천축, 인도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이 해조 스님은 신라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다시 인도까지 갔다 오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힘든데 특히 당시에 이 백기를 타고 육로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행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정 스님이 당나라 때 남해 귀전이라고 하는 이런 4대 기행문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대는 중국도 보면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북위 시대는, 특히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한 150년 정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북조, 남조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후한 시대에서 위초고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때를 삼국시대, 그죠? 유비, 장비, 관우가 나오는, 그죠? 이 삼국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 서진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되고, 서진은 나중에 또 이제 뭐예요? 동진, 5호 16국 시대, 이거 이제 나오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 역사에서 5호 16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호 16국은 다시 이제 북위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북위 시대 때 이제 불교가 굉장히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이 북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진은 송제, 양진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또 이제 한번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나라죠, 그죠? 그다음에 수당 시대, 당나라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이 역사의 모습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북조, 남조를 지금 이제 이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송양, 북위, 서위 이런 이제 시대를 말하게 되는데, 자, 이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한역 불전들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이제 불교의 학파가 나타나는 시대다. 그리고 격의 불교를 배척하고 이제 다시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의해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격의 불교 시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격의 불교를 배척하고, 그죠? 다시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시대가 이 남북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교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도교하고. 그래서 도교와의 이제 대립 관계가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불교 문화가 발달이 되게 되는 시대입니다. 불교 문화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보면 뭐 남북 시술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송이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북위 시대의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 중국 영토까지 확장을 했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제, 신라가 이제 조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되게 돼요. 자, 이 시대 때 이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북위 시대 때 낙양을
동양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웅강 석굴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석굴들이 전부 뭐요? 황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 이제 특히 불교 유적을 여행할 때 꼭 가는 데가 이제 이 석굴, 대표적인 것이 웅강석굴, 용문석굴. 가보신 분들 있을 건데, 이 웅강석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 하나에 이제 전부 뭐예요? 이 굴을 파서 부처님 불상을 조각해 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웅강대석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문석굴이에요. 용문석굴. 저도 이제 이 두 석굴을 다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용문석굴 같은 경우도 이 조각상들이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을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석굴들을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웅강석굴, 용문석굴이 바로 이 남북조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강이에요. 강에 이렇게 이제 석굴. 그래서 실제 이제 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석굴을 향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웅강 용문석굴이다. 이때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불교사에서 보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교와 불교가 대립을 하게 되죠. 도교와 불교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제 예를 들면 탄압을 했던 왕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무일종이라고 하는, 이제 왕들이 보면 무자가 들어가는 왕들이 4명이고 그 다음에 끝에 종자가 들어가는 왕이 하나인데, 그래서 사무일종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 역사상의 이제 폐불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폐불 사건은 뭐냐면 불교를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불교를 완전히 절을 다 없애버리고 스님들을 전부 평민으로 만들어버리고 경전을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왕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북위 시대 때 태무제, 그죠? 그 다음에 북주 시대 때 무제, 다 뭐가 들어가요? 무자가 들어가요. 이 임금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제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송의 불교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 155쪽에 보면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이제 이 구나발타라도 유명한, 아까 구마라집과 거의 대등한 그 서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경전이 52부 134권의 경전을 번역하게 됩니다. 승방경이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암경을 비롯한 경전들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의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제 이때 이제 양하면 양나라 때 양무제, 그죠? 무제 임금이, 이때가 이제 또 불교가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왕은 불교를 탄압을 하고 또 어떤 왕은 불교를, 그죠? 이렇게 이제 호구를 하고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역대 제왕 중에 불법을 가장 옹호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자기가 평생 절을 짓고 불사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죠?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공덕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서로 인연이 맞지 않은 것을 알고는 이제 달마가 이제 숭상 소림사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선종의 처음 모습이죠, 그죠? 요 시대가 바로 이 무제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양무제는 많은 절들을 짓습니다. 동태사라든지 대경사라든지 대지도사라든지 많은 절들을 짓고, 그리고 이제 도교를 아주 이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을 폐하고 도사들을 전부 환속시키고, 그러면서 뭐요? 불교를 막 이렇게 숭상했던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무차대회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불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양무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기셔서 북조시대 때 북이불교를 잠깐 157쪽 넘겨보셔 보시면 158쪽에 보세요. 이때는 이제 북이시대 때는 불교가 엄청 아주 그냥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죠? 사찰 수만 해도 3만 개가 됐었고, 승려가 300만 명 정도가 됐었다 할 정도로 이제 이 북이시대 때 불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마다 이제 불교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아주 흥했던 뭐 낙양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불교 유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시대 때 태무제라고 하는 임금은 폐부를 자행을 하게 됩니다. 이 태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교와 불교 간의 서로 어떤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태무제가 불교 편을 안 들어주죠, 그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5번에 보면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사찰이 방대하고 스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수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원이라는 게 다 세금이 면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이러한 폐불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단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패라든지 타락 이런 모습들이 보임으로써 이 태무제에 의해서 폐불 사건. 그래서 이 폐불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 나라의 불교가 싹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어떤 왕이 또 불교를 숭상하면 불교를 또 다시 또 얘기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이제 중국 불교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문성제, 효문제 이런 왕들은 뭐요? 문성제는 웅강대석구를 만들고 아까 봤죠, 그죠? 효문제는 용문대석구를 이렇게 이제 건립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건립이 불교를 일으켰다가 또 왕들에 의해서 불교가 또 그냥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북주시대 때 159쪽에 보면 무제의 폐불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제 임금은 유학을 아주 숭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너무 많은 사찰과 스님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당시에는 도교와 불교 이런 대립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이 예언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님들이 예전에는 이제 검은색의 승복을 입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전부 황색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대방 스님들이 입는 옷들이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파에 따라서 승복 색깔들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검은색 승복을 입었었는데, 이제 이 검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막 소문들이 나니까 황제가 뭐요? 스님들의 옷을 전부 황색으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국 스님들이 보면 황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왕들에 의해서 불법들이 이제 많이 탄압을 받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뭐 말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수당, 명청, 원명청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6세기 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수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다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영토를 저 요동까지 확장을 하고, 이제 신라 백제가 이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양제는 뭐예요? 고구려를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이제 아주 대패를 당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일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의 고조 문제때를 잠깐 한번 보면 천하통일개혁을 589년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11개소에 불사리를 반송하고 사리탑을 세우도록 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당시 불교의 어떤 교학의 대표자들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대흥선사라고 하는 사찰을 세워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중국에 약 45주의 이런 절들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나라 이 시대 때는 여러 불교의 이제 종파들이 색깔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천태종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 당시 이제 천태 지자대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대사라고 하는데, 이 천태 지자대사에 의해서 중국의 이제 천태종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태 법화 그 사상을 공부할 때 그걸 잠깐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3대부라고 하죠. 그죠?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이 천태 3대부를 이제 천태지선사가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태지선사는 천태지관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관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선정삼매를 닦았던 수행법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천태지관이라고 해요. 천태지관이라 해서 실제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천태 대사는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이제 선정 삼매에 대한 수행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163쪽에 특히 이제 천태는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이제 5시기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이 천태 교학이 가장 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상판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천태 사상에서 배웠듯이 일년 삼천설이라든지 그죠? 일심삼관이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이제 이 수나라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164쪽에 보시게 되면 중국에는 이제 천태종과 더불어서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삼론종은 구마라집의 번역에 근거해서 길장에 의해서 이 삼론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삼론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삼론하면 중론, 십이분론, 백론 정도. 요거는 기억을 좀 하세요. 삼론종 하면 뭐예요? 삼론, 3가지 중요한 논서인데, 첫째는 용수보살이 지었던 중론, 그죠? 그 다음에 십이문론, 또 하나는 뭐예요? 백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삼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까 이제 천태종은 뭐예요? 법화 삼부, 그죠? 천태 삼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교파가 천태정이고, 삼론종은 이 3가지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삼론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삼계교라고 하는 보법종이라고 하는, 이 보법종은 뭐 널리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진 이런 한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가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천태지자 대사라든지 또 길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에 이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당의 불교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이제 당이 이렇게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해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신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발해를 남겨두고 거의 이제 신라가 다 통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쪽은 이제 유럽 쪽은 이슬람 제국이 이제 또 당나라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지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 당의 불교의 중요한 특색 첫째가 뭐예요? 종파 불교가 용성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슨 종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파가 있는데 이런 종파의 형성들이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없었잖아요, 그죠? 인도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종파적인 색깔이 없었는데 중국 불교에 와서 이제 아까 수나라 때 선태종이나 또 삼론종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 자 법상종, 화엄종, 정토종, 선종 이런 종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당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4대 역경가를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마라집, 진제, 현장, 불공. 그래서 이제 이 진제 3장이라고도 하고, 현장 3장이라 하고, 불공 3장이라. 이 스님들 뒤에다 전부 뭘 붙여요? 3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3장 법상하면 경율론 이 세 가지를 능통한 분들을 3장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붙여주는데, 그래서 구마라집 3장, 진제 3장, 현장 3장, 불공 3장.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 역사상 최고의 역경승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구마라집은 구역의 대표고, 현장은 뭐의 대표? 신역의 대표. 특히 이제 불공 3장 같은 경우는 밀교 경전을 이제 또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시대의 불교는 이제 많은 종파들이 형성되었던 시대다라는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라,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누가 나와요?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자장, 그죠?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시대예요. 자, 초당 시대가 되게 되면 신은 종파가 흥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당이 되면 불교의 복고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만당, 이제 당나라도 이제 당나라 초, 중, 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만당 시대가 되게 되면 선교일치, 다시 말해서 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불교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때도 이제 당나라도 불교가 흥했던 왕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나라 무종임금.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리가 후조 시대 때 그죠, 무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4명이 나오는데 이때가 마지막에 이제 이 무종임금이 폐부를 하게. 이 폐부를 우리는 회창폐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폐불 사건이 바로 회창폐불이에요. 이 회창폐불은 말 그대로 이제 842년 회창 2년에 이제 무종임금이, 그래서 이때는 뭐 모든 사원들을 다 불태우고 스님들을 전부 평민으로 환속시키고 이랬던 이제 시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발생 동기를 보게 되면 이제 도교, 결국은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뭐와 뭐의 갈등이요? 도교와 불교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도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죠? 유사점을 만들려고 했던 격의 불교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자를 마치 부처님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죠? 황제를 부처님화하고 이런 어떤 시대가 있던, 그러다가 이제 중국 불교가 점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충돌을 하잖아요. 도교와 불교가 충돌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폐불의 여러 가지 그 지금 왕조 중에서 폐불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게 했던 거죠. 뭐예요? 사원이 소유한 토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원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이 이제 했을 때 그 당시 서울 강남에 대부분 땅이 절 땅이었어요. 지금 서울 강남에. 그래서 봉은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봉은사. 이 봉은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개운사라든지 이런 이제 성북구 쪽에 있는 이런 절들이 있어요. 그 절들이 지금의 이제 우리가 고려대학교가 안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고려대학교 뒤에 병원 땅들이 전부 개운사 땅이었어요. 이 땅들이 뭐 어느 다 없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인가가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나네요. 오늘이구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판결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강남 봉은사 그 집 이제 예를 들면 한전 땅 있잖아요. 그 한국전력 땅이 원래는 봉은사 땅이었다. 봉은사 땅이었는데 이것을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냥 헐값에 그냥. 근데 이제 불교계가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지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과 당시 이제 총무원하고의 이렇게 어떤 비밀. 그때 땅값이 몇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땅 매매 가격이.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조계종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지금 한전 땅을 누가 샀어요? 한전 땅을 지금 현대가 산 거거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그게 만약에 이제 봉은사로 이렇게 돌아오면 몇 천억이 이제 불교계로 다시 이제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옛날 이제 그래서 봉은사에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이 지금의 일주문이 아니라 저 아주 무역센터 저쪽에 일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땅들이 전부 뭐예요? 봉은사 땅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뭐예요?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땅들이 이제 헐값에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법이라 해서 사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사찰이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것,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전부 다 그냥 헐값에다. 그래서 절땅들이 다 없어진 거죠. 부산도 범원사 그 밑에 다 범원사 땅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찰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또 뭐요? 이때도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이 안 내니까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이제 이러한 왕들이 이제 어떤 국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사찰의 땅들을 전부 환수를 다 해버립니다. 환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당시 이 회창 폐불 당나라 무종 때 이 회불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폐사된 사찰이 4,600개.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지에 다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환속된 승려만 해도 26만 명.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때 이 회창 폐불이 가장 극심한 폐불이라고 그래요. 중국 불교 사상. 그 다음에 장안과 낙양에 4개의 사찰만 남기고는 그 사찰에 스님들 딱 30명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환송시켜요. 그 다음에 수천만 경의 토지, 요새 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해라는 거예요. 이 땅들을 전부 다 모아하고 몰수를 해버리고 이런 어떤 이제 중국 불교상에서 이런 어떤 정말 회불 사건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는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그죠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당대 때 종파 불교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법상종이 나와요. 법상종. 이 법상종은 여러분들 유식 공부하셨죠? 유식 학파들이 만든 종파가 법상종이에요. 그래서 호법, 계연, 현장, 원칙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법상종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중국 법상종의 시조는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그렇지만 이제 법상종을 개종한 것은 규기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규기 스님을 법상종의 제1조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종에서의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경전이 바로 해신밀경, 육아사지론, 유식삼십성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죠? 이런 경전들이 이제 법상종. 법상종이라는 종파는 유식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종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화엄종이 일어납니다. 화엄종. 이 화엄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뭐냐면 법장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대방방불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이 화엄종이 나가게 됐는데 두순, 지엄, 법장, 이 법장 스님이 이제 화엄 사상을 확립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관, 의상, 지통, 표윤, 그러니까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신라의 우리나라 스님이지만은 중국의 화엄 사상에 큰 틀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의상 스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의상조사, 법성계라든지 이런 어떤 화엄 사상과 관련된 것들을 확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 사상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80화엄을 그죠? 이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독송하고 또 경을 설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화엄 사상에서 우리가 뭐 사종법계 연기 사상이라든지 시편연기라든지 육상문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시간 만에 2000년 역사를 지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불교 사회를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이건 뭐 그냥 쭉 그냥 우리가 지금 막 중국 불교 그냥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지금 2시간 만에 보려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화엄 법장 스님에 의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천태 스님은 천태 교판을 만들었어요. 그죠? 천태 사상이 불교 사상에서 최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천태교판을 만들었어요. 법장 스님은 화엄 사상이 불교에서 최고다라고 하기 위해서 화엄교판을 만든 거예요. 이 중국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불교를 보면 이 교판 불교예요. 그래서 무슨 뭐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각각의 종파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최고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교 십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법장 스님께서 이것을 화엄의 교판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순교입니다. 그다음에 소순교, 대승시교, 종교, 동교, 원교. 그래서 이제 5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소순교는 이제 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가르침들을 이제 소순교라고 했고, 대승시교는 대승 중에서도 이제 초기에 나온, 그죠? 예를 들면 반야경이나 그 다음에 유식이나 중간 이런 계통의 경전. 그래서 특히 이제 공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대승시교다. 시교라는 말은 이제 대승 사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면 열애장이나 그죠?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뭐 경전들이 승망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전들을 이제 대승 종교라고 했고, 대승 돈교, 그러니까 돈교는 이제 대표적인 유마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을 이제 돈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배대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원교예요. 대승원교, 그죠? 일승원교, 대방왕불, 화엄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엄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원교에 이제 배대를 해서 이거는 바로 화엄사상을 원교에 배대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49년 설법을 이 법장 스님은 화엄교판을 통해서 소승교, 그다음에 대승시교, 종교, 돈교, 원교, 이렇게 5교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구분해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중국 불교에서는 교판이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천태 스님에 의해서 천태 교판이 만들어지고 법장 스님에 의해서 화엄 교판이 만들어졌다. 그 교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다? 이제 그죠? 부처님의 그 사상을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교판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또 이 중국 불교 당대 때는 정토종이 또 이제 일어나요. 정토종. 그래서 정토종은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게 되면 무량수경이라든지 아미타경이라든지 그죠? 관무량수경 이것을 정토 삼부경이라 배웠어요. 그죠? 정토 사상에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담남, 도자, 선도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담남은 이제 중국 정토종의 개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스님은 중국 정토종의 이제 그 정토종을 확립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이런 화엄종, 정토종, 법상종 이런 종파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당대 때 이제 드디어 뭐요? 선종이 이제 또 이게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당대 중기 이후에 이제 결국 이 교부 중국 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불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이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크게는 뭐요?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종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천태, 법화, 정토, 그죠? 화엄, 법상 이런 종파들은 교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파들은 뭐라 한다고요? 교종에 해당돼요. 교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나타나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 교종들은 이 교정을 누가 지원하냐면 지원 세력이 누구냐면 중앙 집권 세력이에요. 중앙 집권 세력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왕에 의해서 이러한 종파들이 후원을 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왕이 내가 화엄의 어떤 사상을 또 그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왕위에 올랐어. 그러면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화엄 사상을 크게 일으키죠. 경전도 번역하는데 그죠? 후원을 하고 절을 짓는데도 뭐요? 화엄 계통의 사찰을 세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 집권 세력은 왕조는 뭐예요? 반드시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 항상 뭐예요? 이것을 견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종은 흥할 때는 굉장히 흥했다가 그냥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확 없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왕권 세력과 밀착하기 때문에요. 왕권 세력과 밀착해 있기 때문에 절이 흥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 흥했다가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왕권이 그죠? 지지하는 왕권이 무너지게 되면 뭐 이 천태든 법화든 이런 교종들이 싹
그런데 이 선종은 이런 어떤 그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선종 사찰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이 교종 사찰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도시, 수도, 어디에? 낙양, 장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양이나 장안 이런 이제 그 당시 중국 당나라 때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장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위치를 한 거예요. 이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늘 이 중앙 집권 세력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선종이 일어나는데 선종은 어디에? 지방에 위치합니다. 지방. 그죠? 산에, 산중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지방에 우리는 예를 들면 지방의 호족 세력이라죠. 지방에 예를 들면 관찰사나 도지사나 이런 지방 관료들하고 선종은 손을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방의 관료들하고 이 선종의 선사들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서 차도 마시고 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앙 정치하고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선종 사찰은 뭐냐면 왕조가 바뀐다 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계속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왕조들이 이제 어떤 그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쫓겨서 어디 들어가면 이제 선종 사찰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고 또 선종 사찰을 후원하고 이런 중국 역사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선종과 교종이라고 하는 큰 틀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선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중기 이후에는 모든 종파가 쇠퇴했다. 이 쇠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종이 무너지면서 뭐가 일어났다? 선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종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중국 선종의 형성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보리달마입니다. 누구예요? 보리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 해능 스님 시대가 이제 당대 때입니다. 당나라 때. 당나라 때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남하, 괴양, 마조도일, 백장회 이때는 뭐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당송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선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사들 문화에 모여 많은 제자들이 있게 되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엄청난 가르침을 펼치면서 교종은 쇠퇴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선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 중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송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중국의 사대부들하고 선사들하고 교류를 하게 돼요. 중국의 사대부들하고 선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오고 가는 편지, 시,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편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여러분들 173쪽에 보시게 되면 중국 당나라 중기 이후부터 송대에 걸쳐서 선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오가칠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칠종. 이걸 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제 이렇게 중국 불교사에서 교종이 쇠퇴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났다? 선종이 일어났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위양종이다, 임제종이다, 운문종이다, 법안종이다, 조동종이다. 이런 다 이제 선종의 종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중국 선종의 임제종의 가풍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종파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동종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임재종은 가나선이고, 그죠? 가나선. 임재종은 무슨 선? 가나선. 조동종은 묵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수행법도 가나선과 묵조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조선은 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선이 계속 명맥이 이어지는 것은 가나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교도 이제 중국 당대 때에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선무회라든지 그죠? 불공, 특히 이제 불공 3장에 의해서 밀교 경전들이 번역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죠. 자, 그렇게 이제 당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아주 복잡한 이제 이 중국의 또 이제 역사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대 불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보면 후주 때 이제 세종 임금이 또 폐부를 일으켜요. 그래서 삼무일종, 무라는 임금의 이름이 세 사람이 들어가고 일종 했을 때 그 임금이 바로 후주 때 세종 임금이에요. 후주 때 세종 임금. 그래서 이 세종 임금이 이제 일으키는 폐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76쪽에 보면 송대 때를 볼게요. 송대 때가 되면 이제 제종융합 시대다. 모든 종파들이 이제 합해져서 말 그대로 선종과 교종의 형태의 모습만을 남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번역 사업이나 경전들이 보급이 되고 5번 불교 사서의 출현이 나와요. 사서는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불교의 역사, 그래서 대표적인 송고성전이라든지 대송승사략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때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럴 때는 이 대송승사략이라는 문헌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역사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찾아서 이제 그 시대를 찾아가고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논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 사서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송나라 태조 임금은 불교 부흥 정책을 씁니다. 다시 이제 송나라 때 불교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킵니다. 아까 이제 5시대 때 후주 세종 임금이 그죠? 불교를 폐부를 했는데 또 다시 송대 때 되면 이 태조에 의해서 불교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당시 이제 8,000명을 출가시켰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초조대장경, 그죠? 초조대장경, 대장경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대장경을 인쇄해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되고 도첩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나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님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도첩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휘종의 배불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도. 그러면서 이제 이 송대 때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 그 시대가 바로 송대고, 또한 이제 선종이 아주 특히 이제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선종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송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요나라, 건나라, 원나라, 그죠?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이제 중국 불교는 밀교가 성행을 하게 돼요. 밀교가 중국 불교에 밀교가 성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금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178쪽에 원나라 때는 라마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밀교의 한 계통인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 우리가 이제 이 몽골 침입을 당했을 때 라마교가 고려 불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고려 불교가 이 몽골 침입에 의해서 라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교가 이제 완전히 좀 퇴색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의 형태입니다. 이 라마교가. 그러면서 이제 명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179쪽에 보시게 되면
태조, 명나라 태조 임금 주원장이죠. 이 중국 역사에서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주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는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죠? 이분이 이제 바로 불교를 또한 특히 아주 숭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감산 덕청선사라고 하는 이 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가 이제 주로 유불도를 융합을 하는데 힘쓰게 됐다 하게 되고, 이제 당시에 이제 너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스님이 출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엄격히 단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게 되고, 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쳐서 급제를 했을 때 이제 스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경전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판속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나라 때에 있었다 하고, 그러니까 명청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태조 때, 청나라 때 태조 누르하치는 이제 라마교에 의해서 라마교를 숭상을 했던 이제 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승도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국가 종교, 불교와 도교를 통제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때 이제 이 중국의 선종이 임재종이 성행을 합니다. 천동 원어선사, 경선 원수선사 이런 선사들에 의해서 중국의 이제 임재종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장경을 편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청의 불교에 나타난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거사불교인데, 거사불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의 역사를 보면 실제 남성들이,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2조 500년을 거치면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주로 여성 중심화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송나라나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려시대 때나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 전부 거사 중심의 불교였어요. 거사 중심의 불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사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방거사, 유마거사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 중심의 불교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2조 500년 동안 이게 이제 거사 불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주로 여성들이 절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변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 불교사를 우리가 보면서 10대 큰 일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후한, 그죠? 명제 때, 그죠? 임금이, 황제가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불상을 모셔오고 또 경전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불교가 전해졌을 때는 당시 이제 이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서로 그죠? 비슷한 점을 이렇게 찾는 격의 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인도의 서역성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경전들이 번역이 되게 되죠, 그죠? 특히 이제 구마라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중국의 한역 경전들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불교 경전들이 발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중국 불교에서 여러 이제 왕조들에 의해서 폐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선종을 처음 일으켰던 이제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나라 시대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종파불교죠. 각각의 교종의 여러 이제 종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 경전의 번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엄종이다, 법상종이다, 선종이다 이런 종파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 이제 번역이에요. 경전 번역. 그래서 현장 스님의 이 번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선종이 당나라 중기 이후에 5가 7종이라고 하는 선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송나라 때는 이제 경전 간행, 역경 이제 그 대장경이 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대장경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 때 몽고 항쟁을 맞이하면서 뭐요? 지금의 고려 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시대 때 대장경이 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송원명청 시대에 이제 우리 중국의 선종인 가나선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중국 불교의 지금의 이제 중국 불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그죠? 이제 보통 그냥 줄여서 중국이라 하는데 중간에 이 그 공산주의가 되면서 중국에는 문화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문화혁명. 이 문화혁명은 말 그대로 모든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싹 다 없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불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대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만으로. 그 당시 이제 불교의 유적과 어떤 문화재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우리가 장제석 총통이라나요? 이분이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 대만을 세운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중국은 자꾸 이제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홍콩은 복속이 됐잖아요. 그죠? 홍콩은 복속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자기의 불교는 엄청 이제 문화재를 새로 복원하고 불교 사원을 새로 건립하고, 지금은 뭐예요? 중국의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불교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기의 어떤 불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면 이 불교의 어떤 교세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보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불교 사원이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도교 사원이 같이. 그래서 불교 사원과 도교 사원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교 사원 안에 불교가 있기도 하고, 불교 사원 안에 도교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중국 불교의 영향 속에 사실은 우리 이제 한국 불교가 받아들여진 것도 결국 뭐예요? 중국 불교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스님들이 지금 이런 장상을 입는 것도 결국 다 중국 불교의 영향입니다. 중국 불교에서 그런 영향을 다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선사들에게 법을 받아서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만들어진 거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또 어디? 일본의 불교를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북아시아권이 불교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맥락 정도만 여러분들이